안녕하세요.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사춘기 아이들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보는데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을 이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아이와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좀 정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사춘기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보호자분이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죠. 사실 이제 아주 과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지 고대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 이제 석판 같은 것에도 아이들이 이상하고 아이들은 난폭하고 아이들은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고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온 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시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그 시기의 정의는 기본적으로는 육체의 발달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의 속도가 급변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성적인 어떤 발달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통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사춘기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실제로 몸이 커지고 덩치가 커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혹은 이제 주변 분들이 제일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 혹은 얘 얼굴을 본 게 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춘기에 가장 부모님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시작을 의미하고 그런 변화들이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더 깊숙하게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와닿는 것은 이런 정신적인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부모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동등한 대등한 관계로서의 또 하나의 어떤 개체로서, 사람으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이제 사춘기를 이제 발달적 과업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와의 관계를 1대1의 어떤 독립적인 관계로서 전환하는. 자,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면은 사실 되게 모순된 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아이들이 실제로는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혹은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거주의 기반이나 혹은 능력적인 기반들이 사실 갖춰져 있지 않죠.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는 내가 하나의 개체고 독립된 개체고 간섭하지 마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실 또 어느 한편으로는 이게 독립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존재하고,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죠. 나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다가 왜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 이런 식의 되게 모순된 요구나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몸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제 마음의 변화다.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그러면 이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춘기의 시작 시점으로 알 수 있느냐?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업 때문에 힘들다, 혹은 친구들 때문에 괴롭다, 때로는 이제 큰 상처를 받아서 왕따를 당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콘서트장에 갔을 때 친구들과 되게 신나게 놀고 막 떠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오면 갑자기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도대체 슬프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혼자서 이때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이런 식의 되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본인이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변덕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춘기의 가장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장 과정이나 혹은 이제 신체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를 사춘기의 시작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아이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의 이야기도 하고 친구의 이야기도 하고 혹은 뭐 있었던 하루의 이야기를 막 수다스럽게 엄마를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던 아이가 뭔가 비밀이 생기고 일주일 동안 뭔가 아이와 이야기를 해본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고, 혹은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잘 나오지를 않고 뭔가 이 아이가 약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든지, 혹은 뭔가 규칙을 이제 전에 잘 지키던 그런 아이가 좀 이런 뭔가를 어기려고 하거나 뭔가 반항하려고 하거나 뭔가 말대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다른 뭔가 관계 재정립을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처럼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뭔가 균형이 깨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일어날 때, 이때를 저는 오히려 더 사춘기의 중요한 이런 심리적인 발달이 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사춘기를 반드시 그냥 몸의 변화나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두시기보다는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춘기 시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마치 세상을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특유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고들이 발달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은 11세, 12세 경부터 이제 사춘기가 시작하고 이제 인지적으로 좀 발달을 하면서 이제 자기중심성이 증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자기중심성이 원래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자기중심성이 생겼다가 인지적으로 점점 확장을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구나,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우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지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자기한테 몰입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몰두하고,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성이 이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관계의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이게 특유의 이제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자기중심성은 어떻게 보자면 이제 이기심과 이제 아주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들에 빠져 있다는 그런 용어에 오히려 더 가까운데요. 그런 자기중심성이 이제 깨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고 저런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저런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는 게 이런 자기중심성을 좀 극복하고 좀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청소년 특유의 사고가 이제 개인적인 우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남들과 다른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 이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경험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들도 이제 비슷비슷한 경험을 하는 게 또 어느 정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사춘기 시기,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을 약간 평생 친구처럼 우리가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했던 경험은 예를 들어서 성인기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라든지 혹은 뭐 대학교 이후의 친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기만의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경험 자체가 정말 특별했다든지 특수했다든지 라기보다는 이 그 시기 자체가 본인이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학창시절의 친구라든지 혹은 학창시절의 첫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감각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도 그 사춘기 시기의 특유의 어떤 그런 어떤 감각이나 심리적인 것들이 좀 특별한 어떤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은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서 보면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나쁜 쪽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폭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범죄적인 어떤 것들에 연루된다든지 음주나 혹은 중독에 빠져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는 측면들인데, 그 위험이 어떻게 보면 사실 누구에게나 그 위험이라는 것들은 이제 안 좋은 것이고 똑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한테는 그 위험이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좀 위험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춘기 시절에 이제 되게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또래의 관계 혹은 옷을 입는데 되게 예민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되게 안 어울리는 초록색 옷을 입겠다고 주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보면 이 자의식 과잉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상상적 청중, 자의식 과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실 우리가 사실 길을 걷다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기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때는 어떤 그 사람이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잠깐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만, 예를 들어서 1시간만 지나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기억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남을 바라보거나 남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남의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보단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상적 청중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에 주목이 되고 있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혹은 타인들이 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옷 하나 입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다듬고 뭐 머리에 뭘 어떻게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가서도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밤새 고민하고 혹은 작은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사실 되게 힘든 이유가, 이 나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 불안장애라는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이나 발표 상황,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약간 두려움을 느끼는 되게 예민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회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그런 것들이 예민한데, 이때 이제 이 사춘기에 이제 이런 문제들과 딱 결합을 하는 순간 실제로 어떻게 학교라든지 혹은 외출 자체를 아예 꺼려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기제들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두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보호자분들이 이 아이는 뭐 요새 뭐 하고 다니고 뭐 어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언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런 언급들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느끼기엔 내 위신을 깎아먹고 나에 대해서 비웃는다고 느끼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 나를 오르내리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분노감 때문에 부모와 멀어지는 일도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아이들과 싸워보신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꼭 사춘기가 이전에 싸우는 거랑은 좀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속담 머리가 컸죠. 그리고 지식 수준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추상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아직 그렇게 능숙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런 주장들이 옳은 주장이지만 때로는 상황이나 때로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들을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하지만 머리는 컸고, 그래서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충돌들이 가정 안에 굉장히 큰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경우들도 흔한 것 같고요. 아주 사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방을 맬까?
가방을 맬까? 이런 것 하나에도 심지어 되게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제 우유부단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그 이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딱 매칭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실제로 거기에 이어지는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종종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 저는 다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동성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 충동성이 사실 사춘기의 이 아이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뇌의 발달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났을 때 뇌가 뭐 거의 뭐 70%에서 80% 영유아 시기까지 거의 다 완성이 되고 크기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춘기 혹은 이제 성인 이후에도 이제 뇌가 여러 가지 시냅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구조물 자체가 없던 게 생기거나 혹은 부피가 아주 급격하게 팽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뇌의 어떤 신경의 구조나 혹은 신경과 신경 간의 연접이나 혹은 기능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춘기 시기까지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춘기 시기의 뇌의 발달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 감정이 조금 더 앞선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가장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무언가 기다린다, 무언가 참는다, 내가 다양한 면을 생각한다, 계획한다, 조절한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을 우리는 보통 전두엽, 그 중에서 전전두엽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춘기의 이런 그 전전두엽의 기능은 아직 충분히 다 발달이 되질 않았습니다. 발달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참고 좀 더 미래에 대한 조금 더 이어지는 노력으로 이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전전두엽의 기능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 발달을 시키느냐 좀 더 조기에 이르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말하자면 뇌과학상에서의 발달 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미스매칭되는 그 2, 3년의 시기 동안 우리가 누군가가 옆에서 보조자 혹은 이제 보조 뇌, 그러니까 뇌의 전두엽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린 얘기가 어머니, 아버님 혹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이 아이의 전두엽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리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해야 될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라는 그런 주제로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반드시 피해야 되는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갑작스러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 두 번째, 반복적으로 잔소리하는 것. 세 번째, 설교톤으로, 설교조로 이야기하는 것. 네 번째, 말다툼하는 것. 이 4가지를 반드시 피해야 될 4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말을 걸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이 최근에 아이와 상담했던 내용을 전달했던 게 떠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야, 선생님이 요새 학원 선생님이 너한테 너 태도가 좀 요새 나빠졌대. 야, 성적이 좀 떨어졌대. 너 요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툭 던지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냥 대화를 해보자.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자.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한테 툭 던진 말의 시작이 야, 너 요새 왜 그래? 이런 말로 던져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왜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한다? 아이들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결정적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시작을 뭐야? 라고 이렇게 나 스스로 방어하는 태도를 가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 혹은 화가 나는 감정을 우선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잘 이어질까요? 대화가 오히려 끊어지거나 이어지지 않거나 살아나지 않고 무거운 분위기가 되고 결국은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끊어지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도.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가 굉장히 큰 문제인 이유가
결국은 대화를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짧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요점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을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있는 어떤 부하에게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툭툭 던지듯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시간을 잡고 요 분위기에 요 타이밍에 혹은 회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그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해결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면 지나가듯이 반응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멍석을 잘 까는 것, 이야기할 약속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앞에 갑작스럽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히려 더 전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반복적인 잔소리는 왜 해로울까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잔소리, 특히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지나가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과연 그 사람의 귀에 들어올까요? 보통 우리가 한 번 했던 얘기도 사실은 때로는 좀 쓴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게다가 그걸 반복적으로 한다? 아마 효과가 없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왜? 가슴이 답답하니까. 보면 불만이 떠오르니까. 왜?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사실 그 어머니나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심리 가운데에는 사실 좌절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도 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약간 좌절, 포기, 얘는 왜 이럴까 이런 약간 안 좋은 되게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멈추기가 더 어려운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일주일 전에도 했고 2주일 전에도 했다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내가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인가를 꼭 생각을 해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에 모아서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해서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규칙, 그리고 결과, 규칙을 먼저 제안을 하고 그 규칙을 아이가 어떻게 지켰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국은 규칙과 결과로 아이와 대화를 나눠야지 왜 그러니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 귀에도 들리지 않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피해야 될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뭐 머리 스타일이나 옷 취향이나 뭐 입는 거나 하고 있는 것들, 걸치고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아이들이 좀 짧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좀 약간 드러나는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봤을 때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도 있죠. 여러분 패션이라는 거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못 입게도 해보고 잘 입게도 해보고 그래야 사실은 본인도 아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선 아 이게 맞는데? 이런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방 정리 많이 부딪히실 겁니다. 물론 답답하죠. 방안이 어지러워져 있고 방안이 엉망진창이 돼 있고 근데 대부분의 그 방의 모습들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대부분 방이 어떤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고 이렇게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원칙은 건강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선을 제시하고 경계를 말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잔소리가 되고 아이의 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이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결국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관계가 나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들이 과연 반드시 이야기할 만한 주제인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주제인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라든지 취향 혹은 대인관계의 선택 이런 거에 관련된 주제인가 라고 한다면 후자의 부분들은 좀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스타일로서
어떤 취향으로서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설교. 설교는 잔소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설교는 말 그대로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면 정말 맞는 얘기죠.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 설교도 맞는 이야기고,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안 돼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걸까요? 그걸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오히려 아이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걸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목적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라는 건 결국 맞는 말이고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나 이 아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설교가 아니라 맞는 말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충고조에서 우리가 멈추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앞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말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자꾸 아이와 부딪히게 되거든요. 부딪히는 게 뭐 때로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수도 있지만, 아이와 다투게 되는 것들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답답하시잖아요. 얘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종류의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자리를 피하시라고 합니다. 말싸움을 하고 나서 그걸 수습하는 게 너무 큰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싸움은 오히려 더 많은 대립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자리를 피하시거나, 혹은 대화를 나눌 때 있어서 아이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게, 혹은 어머님 스스로, 보호자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시도록, 내가 이 이야기를 녹음해서 내가 다시 한번 들을 자신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 싸우셔도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는 편입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잘 지내기 위한 4가지 방법은, 우선 첫 번째, 경청하기. 두 번째, 부모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세 번째, 같이 하는 즐거운 활동을 늘리기. 네 번째, 긍정적 강화, 즉 칭찬을 많이 하기입니다. 잘 듣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아이에게 나 잘 듣고 있어,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의 눈을 잘 마주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고개를 잘 끄덕거린다든지, 혹은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어떤 말 응답을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화를 할 때 어떤 상황들을 저는 갖춰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하는데 아이가 뭔가 말을 건다. 우리가 이 말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잘 듣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스킬, 예를 들어서 질문을 사용하거나 감정을 읽어주거나 요약해서 들려주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종의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 상황을 마련하는 것, 내가 집중할 만큼 그런 상황을,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 그래서 저는 꼭 얘기 드리는 게, 데이트를 해라, 약속을 잡아라, 혹은 따로 얘한테만 집중할 수 있도록 TV를 꺼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주로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게 경청을 잘하는 부모일수록 후에 이제 자녀와 관계도 좋아지고, 혹은 이제 이후에 아이의 정신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고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대화를 잘 나누지 않는다는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때로는 이제 부모님에게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가 요새 뭐 하는지, 아이가 요새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그런 것들을 진료실에서 저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고, 요새 무슨 일이 있었고, 요새 내 기분이 어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들이 좀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요새 경험이 이렇구나, 엄마 아빠 옛날엔 이런 일을 겪었었구나, 나는 지금 이런데 엄마 아빠는 그때 그랬네,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를 알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애들이 나를 좀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관심이라는 차원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부드럽게 아이들이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신에 대해서 좀 가볍게 노출을 하시거나 경험에서 얘기해 주시면 아마 아이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라 라고 얘기를 제가 넣어놨지만 사실 활동을 얘가 예를 들어서 10년째 아이와 뭔가를 한 게 없이 그냥 지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부터 야, 너 나랑 같이 내일 저녁마다 산책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나올까요? 뭔 소리야 이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부터 활동들은 많이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이랑 뭐 주말마다 어디를 가고 같이 하루에 한 번씩 뭐 같이 대화를 나누고 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뭔가 운동을 같이 하고 이런 활동들이 거의 대부분 사춘기 이전에 확립이 잘 되어 있는 집안일수록 이후의 활동도 훨씬 더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이와 이런 관계들을 잘 맺어나가지 못했다면 솔직히 말해서 사춘기 이후에는 아마 아이가 문 밖에 있는 모습을 거의 보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즐거운 활동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다면 가족끼리라도 모임을 가진다든지 혹은 계획이라도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아이가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를 또 존중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본인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또 부모님이 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뻔한 약속, 그러니까 뭐 오늘은 아빠랑 데이트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툭 한번 던지는 말도 때로는 되게 아이들한테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긍정적인 강화. 다른 말로는 칭찬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나온 얘기가 눈에 드는 게 없다.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도대체 칭찬할 거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정말 그럴까요? 칭찬할 게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가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밥을 잘 먹는 것도 칭찬할 수 있고 이 아이가 옷을 입고 나가는 것도 목욕을 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칭찬할 거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시나 어떤 행동상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 긍정적 강화, 칭찬을 통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칭찬에 익숙해져 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왜 이거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칭찬을 좀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하루에 3번 칭찬하자. 기어코 칭찬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꼭 하는데요. 마음속으로 꼭 다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3번 아이에게 반드시 칭찬하는 말, 아이가 좋은 말, 아이가 기뻐할 만한 말들을 꼭 해주고 아이가 격려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 물론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들도 있겠지만 내가 반드시 이거라고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오히려 뻔한 얘기더라도 아이가 왜 이래?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가 좀 기쁘게 엄마 아빠에게 좀 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누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내용들도 일부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적용하지 못하고 잘 나누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원칙과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고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조금 더 잘 소통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잘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드립니다.